네, 강광래 목사님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박교회 여러분 앞에 오늘 설 수 있게 돼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오시기에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손을 꼭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 이 모든 은혜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 해군복을 입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했었던 그 탐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저 인생에서 여러 가지 탐험을 통해서 제가 바다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무풍지대에서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폭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총 5개의 탐험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항해는 잠깐만요.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트로 태평양을 혼자서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트로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혼자서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에 관심이 있어서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인 히말라야에 있는 브로드픽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극 탐험에 박영석 대장님과 함께 갔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일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 직장생활입니다. 네. 다음, 저는 많은 강연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도전, 그리고 도전하실 때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이셔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부산 마산에 살다가 12살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이제 같이 갔었고요. 부모님은 온갖 고생 끝에 고생하시면서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모험 탐험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TV에 무슨 탐험 특집이 나오려면 항상 보려고 했었고요. 대학 입학 후 저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탐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많은 탐험 관련 책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양을 조그마한 돛담배로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 조그마한 돛담배로 태평양을 횡단하고 세계 일주를 횡단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요트로 혼자서 세계 일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모하겠지만 그것을 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목표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요트 학교에서 요트 배우는 거, 항해술 배우기, 햄라디오 자격증 따기, 배 고치는 거 배우기,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털어 중고 요트를 하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벤데요. 다음 거로 배 이름은 송구자후라고 지었었고요. 그때 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도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좀 작은 배였습니다. 길이는 8.7m, 톤수는 4톤. 1978년도에 만들어진 중고 요트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고요. 평소로 따지면 한 1.5평 정도 땄었고요. 이 배에서 거의 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배를 샀으니까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은 아무튼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로 나가면은 분명히 제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네, 당연하죠. 제가 이것도 초보자였으니까요. 보통 대양으로 나가려면 많은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겁도 없이 무모하게 바다로 나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기겁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대립 상황에 한 2달 정도 갔었는데요. 제가 결국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만큼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출발이라도 허락해 주시면은 만약에 제가 어렵고 힘들면은 바로 돌아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바다로 떠났는데요. 솔직히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요트 초보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은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출발하는 모습이 MBC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교포 대학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산까지 11,700km를 요트를 타고 횡단하는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번 항해를 위해서 6개월간 항해수를 공부하고 무선 통신사 자격도 획득했다는 강동석 군은 80여일간의 태평양 항해를 거쳐서 내년 1월 말쯤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LA에서 정동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돈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주 관심사인 요즘 젊은이들의 꿈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자연에 도전해보고 싶었다는 것이 동석군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아버지 따라서 이민 온 지 10년 UCLA 대학 3학년인 강동석군은 700만 원을 주고 산 4톤짜리 중고선 요트 선구자호를 타고 80일간의 태평양 횡단에 나섰습니다. 도전해보고 그럼으로써 제 자신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알아보고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뭐 좀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반대했던 강군의 부모도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자 항해 장비를 갖춰주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소수민족으로서 하는 큰 한번 긍지를 가지고 한번 용감하게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그 용감성, 그것은 참 자랑스럽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절풍이 부는 11월은 태평양을 횡단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멀리 육지까지도 교신할 수 있는 햄 라디오와 소형 보트 등 구조 장비를 갖춘 동석군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조난의 위험보다 오히려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없는 수면 부족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석군은 태평양을 수없이 횡단한 미국 항해인들의 기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정동영입니다. 네, 그때 우리 정동영 특파원님께서 걱정이 되셨던지 가지 말라고 많이 말리셨습니다. 예. 그때 그 첫날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예, 장례식 같았었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 동석이 저 죽으러 가는구나, 저 마지막이구나,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로 나갔는데요. 나가서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혼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작 12시간, 24시간이 전부였는데 바다로 나가서 혼자 있으니까 그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LA에서 하와이까지 그때 30일이 걸렸었는데요. 보통 저 크기 배로는 한 20일이 걸리는 게 정상적인데 훨씬 더 오래 걸린 이유는 제가 요트 초보자로서 맨 처음에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거꾸로도 가고 이도 또 올려보고 저도 또 올려보고 하면서요.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가서 그 첫날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첫날에 이제 해가 지고 제가 망망대해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아주 깜깜했었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또 달빛이 없었습니다. 암흑 속으로 제가 나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저는 망망대해 혼자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물귀신이 된 게 아닌가, 정말 죽는 게 아닌가,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오려고요. 배도 샀죠. 부모님도 설득 어떻게 했었죠. 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기술도 배웠었죠. 하루 종일 그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어떻게 마음을 잡았냐면은 이 바다라는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자. 이 변화를 내가 수용하자. 그러니까 한결 나아졌습니다. 또 바다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 밥도 해서 먹어야죠. 누구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항해도 해야 되죠. 돛도 조종해야 되죠. 교신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바쁘게 좀 보내려고 하면서 바다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다음 슬라이드 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20절인데요. 그 계자씨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혼내면서 계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이게 정말 그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저도 정말 계자씨만한 이 믿음으로 태평양을 이제 항해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힘들고 정말 용기를 잃을 때마다 이걸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큰 힘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하와이에서 또 한국까지는 그때 46일이 더 걸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고요. 저는 이제 태평양 횡단을 해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구자 1호는 좀 배가 작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1호를 그때 처분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어떤 분이 돈을 많이 주시겠다고 해서 그분한테 팔려고 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를 기증을 받아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실습선으로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제가 돈은 필요한데 또 배는 또 드리고 싶고, 네, 배를 어떻게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해군하고 아주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고 해군 측에서는 저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도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많은 강연과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입으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멋있는 해군복도 주셨습니다. 너무 이 소중한 인연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당시 배를 기증하는 모습이 MBC에 보도가 됐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평양 횡단의 성공에 태평양 단독 횡단의 신기록을 세운 제미 대학생 강동석 군이 자신이 타고 온 요트 선구자호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강 군은 길이 8.7m의 선구자호로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서 117일 만에 태평양을 건너 지난 3일 부산에 도착했었습니다. 네, 이제 배를 기증했으니까 제가 세계 일주할 배가 없잖아요. 네, 혹시나 해가지고 기업 몇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태평양 횡단을 했으니까 저를 도와줄 기업이 있을 거라고 이제 희망을 갖고 갔었는데요. 근데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말리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친한 친구가 이 배를 사라고 그때 선뜻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었고요. 그 친구가 빌려준 돈으로 이 배를 샀습니다. 선구자 2호인데요. 1호보다는 조금 더 크고 더 튼튼했습니다. 길이는 9.2m, 톤수는 5톤. 1974년도에 만들어진 중고 요트를 또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고요. 장비는 1호에서 썼던 것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와서 썼습니다. 방금 그 배가 제가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 먹고 자고 살았던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일주 하면서 그 전에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고맙습니다. 제 배 이름에 이제 양쪽에 선구자 2호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녔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 상징인 이제 물고기 상징을 달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제 널리 알리고 또 저걸 보고 제가 가는 이제 항구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 교회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식사도 대접하시고 아무튼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선구자 2호 설계도가 보이는데요. 위 설계도를 보시면 돛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돛대 길이가 그때 한 10m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중간 설계도를 보시면은 그 옆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배 아래 부분입니다. 저게 발라스라는 것인데 저게 배 전체 무게의 50%를 차지했고 보건력을 제공했습니다. 아래 설계도를 보시면은 내부 모습이 보이는데 배가 평수로 따지면 한 1.5평 됐었고요.
필요한 편의 시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실, 치사구, 변기, 창고 등등이 있었고요. 네, 저 세계 일주 항로가 보이는데요. 네, LA를 출발해서 하와이까지 가서 하와이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 피지를 거쳐서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북부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서요.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코코스 섬 그리고 머리셔스를 들려 남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었고요. 희망봉을 돌아 대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서양을 횡단 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하와이에 도착함으로써 저는 세계 일주를 마쳤었고요. 하와이에서 마지막 기착지인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총 항해 기간은 그때 3년 5개월이었었고 총 항해 거리는 73,000km였습니다. 제일 긴 항해 구간은 그때 LA에서 하와이까지였는데요. 그때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평균 항해 기간이 한 달 정도였었고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세계 일주를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일주 첫날인데요.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저 세안교회 LA 세안교회 저 정혜지 목사님께서 안전 항해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요. 많은 교인 성도님들이 그때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줄을 풀고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그때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배가 작아 냉장고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밥은 항상 해서 먹었고요. 음식은 주로 깡통, 건조, 인스턴트로 먹어서 많이 부실하다 보니까 항해를 한번 하고 나면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끔씩 육지에 올려 수리를 이제 해줘야 됐었습니다. 제가 안전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리만큼은 철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키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 중간에 보이는 저 검은 물체가 배를 24시간 조종해준 저 오토파일럿입니다. 그리고 저 모습을 보시면 제가 안전띠를 항상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저것은 만약에 실수로 제가 물속에 빠지면은 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라고 항상 안전띠를 착용했습니다. 만약 제가 실수로 물속에 빠지면은 저 안전띠 착용 안 한 상태로요. 그럼 배는 그냥 가버리고 저는 배만큼 빨리 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죽는 거죠. 혼자 항해하니까 편하게 자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명이서 항해를 하면은 교대에 가면서 배를 볼 수가 있는데 혼자 항해하니까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24시간 계속 움직이는데요. 제가 자고 있을 때 배가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거대한 물체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항상 피곤했었고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시면 자면서도 안전띠를 항상 착용하고 잤습니다. 저는 제가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서 항상 착용하고 있었고요. 네, 수평선에 이제 저 상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러면은 제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아래에서 자고 있는데 저 배가 가까이 접근해 배하고 부딪히면은 그건 끝장이에요. 아까 저 배는 5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상선은 몇십만 톤 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바로 끝이죠. 네, 또 세계 일주하면서 느낀 것은 발달된 머리나 시설이 된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육지 근처에 접근을 해 닷을 내려 고무보트로 배와 육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또 배가 작아 제가 정수기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다 싣고 다녔었거든요. 한 200리터 정도를 갖고 다녔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바닷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목욕, 양치질, 설거지는 다 바닷물로 했었고요. 또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또 물탱크를 채웠습니다. 네, 이제 폭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워낙 중요해서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기상 정보를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전선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코스로 항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폭풍을 여러 번 만났었는데요. 제일 심한 폭풍은 그때 LA에서 하와이 갈 때 만난 폭풍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시속 100km까지 불었었거든요. 예, 파도와 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는데요.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파도가 이제 덮치기 시작하는데요. 배는 물론 엄청나게 흔들리고요. 덮치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산더미만한 그런 파도 있죠. 그럼
덮치면서 물이 막 엄청난 수량의 물이 배 위로 떨어지면서 쿵쿵 소리 나면서 저는 그때 배가 부서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그때 구명 보트를 옆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배가 부서질 경우에 터뜨리려고요. 그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행히 배는 튼튼해서 부서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배가 파도가 덮치면서 거의 90도까지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0도 이상 기울어지면은 전복하면서 돛대가 부러지고 침몰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90도까지 갔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올라오고. 그때 저는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막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정말 저는 그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또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때 이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때 너무 제자들이 그 폭풍 안에서 이제 겁먹고 있으니까 이제 나오셔가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그때 야단을 치셨잖아요. 저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바다를 이제 잔잔하게 해주시고 덕분에 저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 사진을 보시면은 폭풍 그 다음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와서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파도가 덮치면서 많은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면서 안에 있는 모든 옷과 침낭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거꾸로 또 바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항해하면서 한 90%는 바람이 되게 좋았었고요. 한 5%는 폭풍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또 5%는 무풍지대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풍지대는 주로 적도를 건널 때 제가 만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엔진이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제가 많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서양 무풍지 적도를 지날 때 제가 무풍지대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요. 왜냐하면은 적도하면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 바람 한 점 없죠. 저 배에 또 냉장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계속 제가 생각났던 것은 얼음, 팥빙수,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계속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게 하루 이틀 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 가니까 정말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가지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인내심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그 힘을 용기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참아내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서 무풍지대를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주 배 아래 잠수를 해 배 아래 생기는 그 조개류와 해초를 제거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생기는 마찰 때문에 배 속도가 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잠수를 해서 배 아래 또 상태를 점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배에서는 항상 장고장서부터 큰 고장이 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긴급 조치를 제가 해야 됐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저 가로도시라고 붐이라는 것인데 저게 반으로 부러졌어요. 아주 큰 사고인데 그래서 제가 항해를 계속 못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은 밧줄을 묶어서 그래서 계속 항해를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재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세계일주 떠났을 때 기업 스폰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그때 미디어 스폰서는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와 SBS가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근데 기업 스폰서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LA와 그 사모아까지는 도착을 했었는데요. 카드 빚은 그때 잔뜩 했었고요. 사모아에 도착하니까 아주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해 도중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제가 태평양 적도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충격받을까 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교신으로요. 그러니까 사모아에 도착을 하니까 아버지가 열흘 전에 돌아가셨고 장례식도 벌써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저는 충격받고 너무 슬퍼서 그때 세계일주를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저 부모님은 미국 이민 가셔서 온갖 고생 끝에 이제 돈을 좀 모으셨거든요. 근데 투자 잘못하시고 빚 보증 잘못 쓰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으시고 파산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떠났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면목이 없었고 죄송해서 어머니께 세계일주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만두라고 했을 때는 왜 그만 안 두고 지금 와서 그만두냐고 무슨 병 주고 약 주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아버지께서 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면서요. 계속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빚만 잔뜩 있고요. 그때 어떤 분께서 그 후원회를 결성해 주셔서 모금 운동을 해 주셨습니다. LA 계시는 저 신남철 사장님이 모아주신 돈으로 저는 카드 빚을 다 갚고 다음 기착지인 피지 그리고 호주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가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평양 항해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에 계시는 배성환 이사님께서 기업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시면서 드디어 기업 스폰서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데이콤 국제전화 공공이사가 저를 도와주셨는데요. 호주서부터는 저 배 옆에 그리고 도세 국제전화 공공이라고 아주 크게 달고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했었고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세계일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요트인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해 주시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제가 마지막 기착지인 부산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이 당시 SBS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3년 5개월, 총 항해거리 7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끝낸 강동석의 선구자 이호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해군 거친 바다와 싸우며 3년 5개월, 총 항해거리 7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끝낸 강동석의 선구자 이호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부산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있군요. 네, 많은 취재진이 주위에 모여서 제대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강동석 씨, 축하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남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강동석 씨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죠. 네.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이제 성공을 마쳤습니다. 모자를 이렇게 좀 올려보시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 감격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무사히 저를 항상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3년 6개월에 7만 킬로미터 항해했습니다. 힘든 것도 많았겠죠. 고비가 뭐였습니까? 죽을 고비 여러 번 느꼈는데 고독감도 있었고 또 폭풍도 여러 번 만났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 어머니께서 홀로 계시는데 그 죄책감에 또 시달려야 됐었고 어머니께서 잘 견뎌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왜 편안하게 그냥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지 않고 어렵게 이 항해를 결심하게 됐습니까? 예. 왜 어려운 그 고독한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 제가 평소 이제 하고자 하는 그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바람에 이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랫동안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땅 위에서도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예, 좀 육지멀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육지멀미라는군요.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항해가 끝났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우선 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싶은데요. 예, 뭐 순대, 떡볶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예, 짜장면도 먹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싶고, 또 평소 도와주신 분들에게 직접 찾아뵈서 인사도 드리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자, 이 강동석 씨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미스코리아 선입니다. 꽃다발을 증정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쪽에 취재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산이내입니다. 정말 이 강동석 씨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이제 육지에 이렇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영선 기자,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네, 3년 5개월 만에 이룬 쾌거죠. 지금 그 강동석 씨는 미스코리아 네. 조혜양, 미스코리아 네. 선이죠. 조혜양 양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워낙 그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오키나와 취재 때만 해도 강동석 씨가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네. 어머니와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고 네. 또 세계 일주의 대미를 따뜻한 조국의 품에서 맞았다. 네. 이런 점에서 스스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영의 꽃다발 그리고 기념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남아의 기계를 마음껏 세계에 과시한 그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요트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요트가 다시 요트를 타고 LA 쪽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석 씨가 타고 온 선구자 2호는 데이콤 후원사였던 데이콤에 기증돼서 데이콤에서 인수를 해서 데이콤이 서울시에 줍니다. 기증을 하는군요. 네, 기증을 네. 합니다. 기증을 해서 한강 시민공원에 이것이 전시가 돼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떤 분들은 요트 하면은 뭐 낭만적인 것 아니냐, 푸른 물결 춤춘다든가 갈매기 떼 넘나든다든가, 그래서 이게 낭만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이건 사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바닷물로 식사를 대신하는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바다에서만 450일 네. 떠 있었습니다. 네. 과연 450일 동안 바다에서 네.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자, 준비된 화면으로 네. 보시겠습니다. 선상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폭 3m에 길이 9m의 이 요트. 3년 5개월의 대장정을 이룬 선구자 2호다. 이 작은 요트에 몸을 맡긴 채 강동석은 해도와 좌표 측정기를 가지고 세계의 바다를 헤쳐나갔다. 세상 소식은 단파 라디오로 듣고 무선 통신으로 친구도 사귄다. 짧게는 25일, 길게는 58일 동안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대책 없이 밀리는 빨래. 침상 아래 식량 창고, 깻잎이며 김치, 생선, 과일까지 없는 게 없지만 모두 깡통에 들어있는 인스턴트 음식이다. 밥은 꼭 지어 먹는데 밥물은 빗물 받아둔 것을 아껴가며 쓰고 설거지는 바닷물로. 그래서 식기들이 소금기로 온통 허옇다. 내세울 요리는 없지만 양념만큼은 다양하다. 바닷물을 끓어서야 하기 때문에 변기 옆엔 압력 펌프가 필수. 쌍무지개 뜨는 날은 입맛도 화려해라. 참치 한 마리를 잡아 올렸다. 아주 맛있는 회를 오래간만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 있고 폼나게 닭달에서 양념도 골고루 마련하고 오랜만에 싱싱한 생선회로 포식을 한다. 마늘하고 고추장. 가끔씩 만나는 돌고래 때 내려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번져 나오는 게 정말 귀엽고 반가운 친구들이다. 하지만 먹구름이라도 몰려드는 날이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 바다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그래도 세계를 누비며 삼아온 많은 음반들이 외로운 항해자를 위로해주고 흥겹게 한다. 요트 생활 3년 반 만에 독학으로 익힌 기타 실력도 이제는 제법이다. 이제 그는 젊음을 걸고 나선 이 바닷길을 스스로 즐길 줄도 안다. 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고 먼 바닷길. 이 길은 요트로 세계의 대양을 돌아보고 싶다는 한 젊은이의 꿈에서 시작됐다. 3년 5개월 만에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드넓고 막막한 바다와 바다를 항해하고 돌아온 청년 강동석. 꿈을 이룬 그 젊음이 아름답다. 네, 직선거리 5만 킬로미터, 항해거리 7만 킬로미터, 자랑스러운 세계 일주 단독 성공에 꼬리를 한 강동석 씨의 그 감격스러운 표정 보셨습니다. 혹시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강동석 씨의 성공을 교훈 삼아서 굳건하고 강인한 의지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기자, 오늘 쾌거를 함께 하게 돼서 무척 기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세계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강동석 씨의 도착 모습을 현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는 그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 나오네요. 또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그때 신한국인상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때 책도 한 권 썼는데요. 제목은 그래 나는 바다에 미쳤다라는 책이었는데 당시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저 책을 재밌게 읽었다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는데요. 네. 그리고 그때 CF 섭외도 하나 들어와서 어떻게 운 좋게 CF도 하나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길이 있다. 혼자만의 꿈이 있다. 우리 기술로 세계에 도전한다. 고성능 노트북 솔로. 솔로 하나면 충분하다. 예, 그 CF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폭풍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주에 가서 그때 촬영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요. 그때 소방차 2대를 대여했었습니다. 그 소방차에서 저에게 물을 엄청나게 그때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을 아주 많이 먹었는데요. 진짜 폭풍도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가짜 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세계 일주는 저희 마지막 바다 탐험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보고 요트 타러 가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예전에 너무 많이 타서 별로 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서부터 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암벽 등반과 산악 기술을 연세대에서 1년 동안 다니면서 교환학생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연세대 산악부에서 그거 다 배웠었는데요. 그때 연대 산악부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인 브로드픽에 도전했을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대원 모두 다 그때 이거 사진이 보이는데요. 우리 대원 모두 다 그때 히말라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정상을 향해 올라갔었는데요. 날씨가 나쁜 관계로 하산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그때 후배 한 명이 미끄러지면서 그냥 실족사 됐습니다. 그때 맨 뒤에 오른쪽 서 있는 친구인데요. 허승관 대원인데 승관이 나이가 그때 만 26이었습니다. 너무 우리는 슬프고 너무 그 좌절에 그때 빠졌었는데요.
바다도 참 험난하고 무서운 곳이었는데 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북극에 갈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또 북극에 가게 됐는데요. 박영석 대장님이 그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를 하셔서 북극 가자고 했을 때 그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북극 원정대에 그때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원정 매니저로서 그 행정, 재정, 운송, 통역, 기상, 중간 보급 등등을 다 맡았었는데요. 주로 도보대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그때 중간 보급하러 갔을 때 85도에서 박 대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그 도보대원들이 4명이 걸어서 북극점까지 갔었는데요. 참 대단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영하 40도, 체감온도 영하 70도 되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저 80km나 되는 썰매를 끌고 54일 동안 걸어서 북극점에 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북극 관련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딱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보대원들이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이 경비행기들은 특수 제작된, 그러니까 바퀴 대신 스키가 부착돼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북극점까지 가는데 1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나빠서 우리가 못 가고 있으니까 영석이 형한테 계속 위성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량과 원료가 떨어졌대요. 지금 아주 위급한 지금 상황이라고 빨리 오라고. 가서 부탁을 해도 비행기사에 가서 부탁을 해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 그러니까 날씨가 나쁜데 자기네들 못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 날 날씨가 좋아지는 바람에 그 비행기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떠날 수는 있는데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비용은 똑같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장이 아니니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박영석 대장님께 전화를 바로 드렸죠. 형, 뭐 50% 성공률이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용은 똑같이 1억을 내야 된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박영석 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빨리 보내. 우리 죽어가고 있어. 돈은 둘째야. 빨리 보내 그러신 거예요. 바로 보냈죠. 바로 갔었죠. 그때 경비행기 2대가 갔었는데요. 한 대는 대원들을 데려오는 거였었고요. 한 대는 기름을 잔뜩 싣고 다른 경비행기를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틀 걸렸습니다. 가는 데만 이틀, 오는 데만 이틀. 극적으로 그때 대원들을 데려왔었습니다. 그 북극 원정은 저희 마지막 자연 탐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제 결혼할 예식장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한국일보 그 배승환 이사님께서 해군에 어떻게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해군 사관학교 측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강동석 씨가 오늘 해군 생도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테마교육에서 송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1년 한국인 최초로 태평양 요트 횡단 성공, 이어 94년 미국 LA양을 출항해 3년 5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세계 일주 횡단 성공, 지난 6월 박영석 탐험대에 합류해 북극 탐험 성공,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일관해온 요트맨 강동석 씨가 오늘 평생의 반려자를 얻어 제2의 인생 항해에 나섰습니다. 바다사나이답게 요트를 타고 식장이 있는 해군 사관학교로 들어서자 사관 생도들이 신혼부부를 맞습니다. 강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해군 사관학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강 씨를 예우해 의전 1호 오픈카를 제공하고 주례도 권영준 사관학교 교장이 맡았습니다. 회사 생도들이 더욱더 바다에 대한 보다 더 진취적인 기상을 제고시키리라 확신하는 의미에서 본 식장을 준비하고 마련했습니다. 또 해군 사관학교의 전통 예식에 맞춰
성도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돈에 넘치는 그런 환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마음 깊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혼식에는 산악인 박영석 씨를 비롯한 북극 탐험대가 참석해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데리고 살아요. 강 씨는 태평양 횡단 당시 탔던 요트가 전시되어 있는 회사 교정에서 사관 생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로 가니까 거기에 연방준비은행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부 감사팀의 감사관 자리에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연락이 왔습니다. 보자고요. 네. 가니까 면접 보러 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 이력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공백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때요. 세계 일주, 태평양 횡단, 북극 탐험.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맞냐고 이런데 다 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맞다고. 예, 그러시면서 그 면접 내내 저 탐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 뭐 위기 상황은 어떻게 극복했었냐. 예, 그리고 뭐 제가 배운 점은 뭐냐.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가서 걱정하셨던 게 만약에 우리가 당신을 이제 써주면은 또 일하다가 또 탐험하러 나가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할 거 다 했습니다.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북극도 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 일만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격이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저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연방준비은행 같은 그 회사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예, 아마 제가 일부러 들어가려고 막 공부하고 스펙 살려고 했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연방준비원회 감사관이 되기 위해서 세계 일주 떠나고 북극 간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탐험을 정말 좋아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보는 돌고래는 어떤지, 히말라야에서 제가 산소 없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요. 그 북극은 정말 얼음 왕국인지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제가 배웠던 그 자연과 싸우면서 배웠던 모든 요소와 그 경험들이 이분들이 기업이나 단체, 사람 많은 분들께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일한 지 1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탐험 잘 갔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은 그 제가 바다에서 산에서 북극에서 배웠던 그 경험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그 회사에서 항상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영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신기술 수용, 그러니까 말 변화 수용, 원활한 소통, 예, 소중한 인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탐험을 하면서 배운 요소들이었는데 와서 항상 회사에서 좀 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탐험에 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또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인데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다는 안 읽고요. 가서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실 거라고 그때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한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멀리 하려고 하고 제가 좀 방황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멀리 하지 않으셨고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제가 바다에서 폭풍에서 막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폭풍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요.
방황대에서 너무 덥고 무풍지대에서 그때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예, 그래서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지금 여기 저는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콩코드 침례교회라고요. 한 그래도 몇백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간증해달라고 해서 또 한번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통역위원회에서 통역을 또 주말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국말로 하시는 거를 이제 외국분이 이제 부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역을 특별히 해드리는데 예,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동영상과 사진은 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